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넘어선 인사 테러 수준이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깜짝을 넘어서 파격 인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자, 뭐 한동훈 검사장의 향후 행보, 뭐 서울지검장, 수원지검장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굉장히 좀 예상 밖의 그런 인사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깜짝 놀랄 만한 인사였던 것 같고요.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파격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파격적일 거라는 사람들의 느낌을 알고 그런 답을 하지 예상을 않았겠습니까?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 깜짝 인사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개인적인 인연 그리고 개인적인 또 애정 그리고 또 그 업무 능력이나 실력에 대한 평가는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 언론사회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 쓰면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윤석열 당선인 성격상 상당히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중에 쓰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중용인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 법무장관으로 중용할 것은 사실은 다들 뭐 그렇게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예. 그때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그게 적폐 수사라는 단어와 맞물리면서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을 마치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전철 밟는 것처럼 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검찰총장에 발탁을 해서 칼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그 반발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 예상을 깨고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법 법무행정의 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예. 굉장히 의외이고 나름대로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은 검찰 사유화 선언이다. 이거 노골적인 정치 보복 아니냐. 자, 선전포고다 이러면서 지금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했을 때 능력이 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친소관계, 물론 이제 인사권자니까 판단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은 그런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고 행정의 수반이고 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정치권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큰 그 대립과 갈등, 국회하고의 대립과 갈등 또 혼란 이런 부분들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이걸 수습할지 상당히 미지수인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예. 물론 이제 다른 인사도 있었어요. 그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인사는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상당한 대립과 갈등이 불러오는 인사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을 떠나서 예. 이거는 상당히 전국을 경색으로 몰고 가고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검찰 장악,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저의마저 우려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하여튼 이 5월 9일 취임 이전까지 청문회까지 굉장히 아주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맞불을 놨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달에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장관이 되는 건데 자 5월 이후쯤 되겠죠. 5월 이후 6월쯤 될 텐데 이미 통과가 되고 나서 법무장관이 되는 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맞불을 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깜짝 지명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강성 인사로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검수완박과는 논리적으로 조금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은 지금 4월 달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당론을 좀 모아놓은 상태고 그 검수완박을 한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법무장관으로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취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의 입법 조치가 완료가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검수완박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카드로서 무슨 맞불을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오늘 유인태 전 의원님이 재밌는 표현을 했던데 예.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함으로써 민주당을 자극해서 검수완박을 더 강행하도록 하는 카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판 하자는 거야? 끝까지 싸우자는 거야? 이러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특히나 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도 이 찬반 논쟁이 좀 있거든요. 검수완박을 과연 지금 강행하는 게 맞느냐? 아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 6일 지방선거에 이게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예.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함으로써 이제 다들 그럼 우리는 별 수 없다.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일종의 정치적 자극 효과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강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해서 예.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 계산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정치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일지 한동훈 검사장 지명 카드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명으로 당내 결속력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분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야, 이거 좀 대안을 갖고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로 많은 권한이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경찰에 대한 대응, 뭐 제도적 장치, 뭐 형법상의 어떤 경찰의 어떤 인권 침해나 불편부당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논의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민주당이 하여튼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 만약에 검찰 개혁하지 마 그러면은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해. 좀 더 봐. 거부권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이거 진짜 자기의 복심이고 또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해서 기수도 한 7기수인가 파격시키잖아요. 예. 그럴 경우 사실 민정수석실도 없앤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민정수석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인 우려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요. 물론 이제 검찰 사무의 총감독자라고 돼 있지만 검찰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만 잘했다 해서 법무부 장관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장관입니다. 국무위원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국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법무부 업무는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있지만 예. 그러나 교정 업무도 있고요. 특히 또 인권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 장관의 지위와 수사를 잘했다 하고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겠지만 예. 또 이제 어떤 수사를 했느냐. 뭐 이제 막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팀을 만들어서 파겠죠. 파서 하여튼간에 낙마시키려고. 근데 이것이 아마 윤석열 당선인 지금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청문회에서 그래도 낙마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임명을 강행할 예, 것이다. 왜냐하면 예. 국무총리는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이것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지명이 되지만은 임명이 되지만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한동훈 그 후보자의 결정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다. 예. 뭐 부동산 투기를 무진장했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러한 공방으로 가게 되고 이제 상당히 치열하게 들어가면은 예. 아마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그래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로 봤을 때 내가 믿음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이 상당히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뭐 취임 전후에 특히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도 당선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더 치열해지겠죠 이게.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 그동안 거쳐왔던 길이 좀 윤 당선인 검사 시절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국정농단 수사도 같이 네, 하고 네. 조국 사건 때부터 좌천되기 시작했고, 자, 이런 행적들 좀 비슷한 걸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능력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 쓰는 검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민주당 측에서도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 예. 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한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거학들과 맞서는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이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거학들과 맞서는 이런 수사의 칼을 휘두르는 검객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데서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 뭐 대선 비자금 사건부터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이후에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 발탁된 이후에도 이른바 적폐 수사에도 엄청난 공을 들여갔기 때문에 거의 실력을 또 발휘했기 때문에 예. 수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 실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수장입니다. 거기에는 교정 업무, 인권 업무, 그다음에 행정 업무, 대국회 업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수사를 잘했다는 것만으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행정수장으로서의 이 발탁이 그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때 굉장히 그 날선 그 검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계산 생각을 좀 제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남발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그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거든요. 잘 아시는 그 채널A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에서 배제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혐의로 최근에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도 밝혔고 예. 또 당연히 본인 스스로 밝힐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했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수사에 일일이 개별 지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임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그 계산과 의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잘하는 검객으로서 특수부통 검사로서의 평가하고 법무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평가는 민주당 측에서 아마 잘 검증할 거라고 봅니다. 수사지휘권 말씀을 해주셔서 민주당은 그동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를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이 되면 그래도 반대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한동훈 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요 수사지휘권 할 필요가 없겠죠. 검찰은 다 한 집단이고 예. 한 가족으로 돼 있는데 위계설도 뚜렷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이라든가 주요 직책에 있었던 검찰 간부들은 사실상 이 7기수나 뛰어넘으니까요. 파격 인사니까. 예. 검찰의 그러한 나는 관행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수가 워낙 위계설 이 군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그냥 다 옷 벗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사실상 자기 밑에 기수들, 자기 후배들이 이제 고검장이라든가 주요 간부들이 될 텐데 예. 검찰총장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수 총장이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굳이 그러니까 그걸 시빌리언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군인도 예를 들면은 민간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잖아요. 대통령이 군 통수 지휘권이잖아요. 예. 권자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검객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그 후보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은 나쁜 놈 잡아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나쁜 놈을 보는 거예요. 범죄를 하여튼 그래서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검찰의 임무고 그것이 예. 무오류의 입장을 갖고 있대요. 검찰은 항상.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검찰이 진짜 또 인사권도 갖고 있고 또 이제 검찰에서 예를 들면 당선이 얘기한 대로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독립시켜 준다 그랬을 때 그럼 검찰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사실상 대통령이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이. 예. 근데 이 대통령이 통제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럼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겠죠. 그러나 국회도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의원들 그 구린 거 다 예. 수사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이제 꼼짝 못한단 말이죠.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국가 전체의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 권한 중에 좀 큰 권한이 있죠. 특검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네, 네. 특검 발의권. 이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파격 임명한 데다가 거기서 만약에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바로 특검을 발동해서 한다면 너무 뻔한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저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낼 그런 어떤 그 부담을 지고 갈 것인가 굳이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는 예. 그 특검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입법 특검이 있지만 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번도 그걸 활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이제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권의 부담이 되는 걸 법무장관에 나서서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한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예. 저는 굳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부를 출범한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상설 특검을 활용해가지고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뭐 밀어붙여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특검 조사를 하겠다. 예. 이러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장관이라는 것은 이미 국무위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발동해서 어떤 객관적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은 범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범죄가 나오면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의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무슨 대장동이든 뭐든 뭐 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법무장관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뭐 말씀하신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보다 지금 7기수 후배고 49세. 그러니까 현재 장관 후보 가운데 유일한 40대입니다. 자, 이게 뭐 역대 7번째 기수 역전 사례라고는 하는데 뭐 관례가 있잖아요. 뭐 상관이 선배가 되면은 이제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그런 관례가.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사퇴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러나 보세요? 하여튼 법무부 장관은 물론 개별 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라 검찰총장을 예.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아무리 검사를 하더라도 기수가 낮더라도 예를 든다면 정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뭐 나가서 변호사로 개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정부적인 감각도 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경험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 그렇다는 예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다른 검찰들이 거기 있던 고위직 관료들이 나보다 7기수나 낮은 사람이 장관이 돼? 그래서 사퇴를 한다? 사표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관행이거든 사실상. 근데 이제 검찰은 그런 모양이에요. 예. 저는 검찰하고 인연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나쁜 관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관행을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몰랐겠습니까? 난 정확히 알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장관에 앉히면은 예.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인 노림수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검찰 간부들은 그만둬라 얘들. 이러한 정치적 암시일 수가 있어요. 암시일 수가 있고 예. 과연 이제 어떻게 라인이 뭐 될까? 이제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 인사가 5월인가 6월에 있어요. 이때 이제 한동훈 라인들로 이제 예를 들면 재배치되겠죠.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검찰 인사권 문제도 이것이 좀 항상 정치적 바람을 타잖아요. 예. 검사의 인사의 원칙과 투명성 이런 것들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검찰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든. 이렇게 해야 평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고 승진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평검사들이 상당히 힘들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대해서 기초의원 3인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범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이 4곳, 경기가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개 지역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여야가 6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대해서 기초의원 3인에서 5인 중대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시범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개 지역입니다. 네, 관련해서 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로 지금 18개 부처 중에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자, 전체 지금까지 발표된 그리고 오늘 오후에 2개 부처도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1차, 2차 그 지명자를 발표할 때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스스로 밝힌 가장 큰 그 원칙은 실력입니다. 실력과 능력, 그러니까 검증된 능력, 실력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발탁을 한 것으로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 그리고 그 업무와 부처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검증된 실력자를 뽑겠다는 것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번에 1차, 2차 내각 인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와중에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발탁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친분이, 이제 예. 그 문제 제기가 있고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앞으로 있을 인사 검증 절차에서 또 청문회에서 굉장히 날석에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선자와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발탁됐느냐 아니면 개인적 인연이 있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냐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또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검증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문턱을 어떻게 잘 넘느냐 그게 하나 관건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는 실력주의와 업적주의로 평가를 하는 면에서는 동의를 할 만한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법무장관 발탁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장과 예.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득실 효과는 아마도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탕평 면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얘기 말씀드린 중대선거구제 통과됐다 그러니까 잠깐 제 아, 의견에 예. 좀 쓰는 김에 확 쓰지.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대선 때 당론을 정했어요. 저거 하겠다고. 예, 그런데 그랬죠. 저렇게 합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지방자치에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한 게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한 30년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돼 있는 게 예. 저렇게 기초의원들을 정당 두 사람 나와서 민주당, 국민의힘 딱 나눠 먹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저거를 한 10개 군데 됩니까? 저것이 무슨 맛보기만 하라는 거지. 참 저 추진했던 민주당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도 저런 식의 어떤 이게 뭐 지방자치가 작년 게임도 아니고요. 국민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데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인사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능력과 자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그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과 자질이 어떤 서클 안에서 아니면은 뭐 핵심들 안에서 결정되는 거랑 저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봐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이라든가 각계 이런 보건복지부가 있다. 산하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민간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공개적으로 검증된 인사들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처럼 뭐 아들 딸 뭐 특혜 의혹 문제 또 뭐 경북대 병원장을 할 때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각 예.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서육남. 그래서 예. 이 서울대 나오고 또 60대고 남자들만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거야? 아, 난 지방대 나왔지만 나도 능력과 자질이 있어. 왜 그래 도대체? 이러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보다 그 여타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아요. 예. 대학 못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60대만 꼭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40, 50대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 경제라든가 사회계에서 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중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뭐 남성과 여성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통용될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능력과 자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좀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공개적으로 투명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으면은 더 좋은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예.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주요 요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요 요직을 했던 사람은 나왔을 때 그 요직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으로 인해서 다른 직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어떤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예. 누굽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그분도 실제로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맥쿼리라는 투자 회사에서 지하철 9호선을 했었는데 현재 맥쿼리에서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경제수석하고 정책실장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론 비서실장은 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특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청문회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도 주목되는 부분이 1차 인선에 이어서 2차에서도 안철수계 인사가 없었습니다. 자, 윤 당선인과 만찬에도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오늘 일정도 취소를 했거든요, 안 위원장이. 자, 사실상 공동정부 구상이 파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합당 논의도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고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알겠으나 아시는 것처럼 24만 표의 초박빙으로 승패가 갈렸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면 예. 합의했던 것처럼 공동정부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전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책 과제, 국정 과제들을 계속 그 업무를 해왔었는데 예. 결국 지금 이제 차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예. 또 어제 또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를 추천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한 정도의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정신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구성하겠다,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공동의 정신을 진짜 파기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예. 다만 그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껄끄러운 감정이나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 속에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약에 차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돌이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뭐 남은 인선도 이제 장관은 2자리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공동정부라고 하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야만 저는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삐덕거리지 않고 그나마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지지를 모아가면서 왜냐하면 안철수 그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은 중도의 상징성이거든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지를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회귀한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중도 세력, 합리적인 세력들, 중도와 보수가 함께하는 그런 중도로의 지향성을 계속 가지면서 가야만 이게 참신성과 개혁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께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청와대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저렇게 국가 공무원들이 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현직 대통령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검찰총장이 하면 인사는 대통령의 오케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버젓이 그래도 한 달이나 남아 있는데 검찰들이 특히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요. 저렇게 그냥 반발하고 완전히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논의도 안 됐잖아요. 그냥 내놓은 정도 수준이고 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박병수 국회의장이 마침 또 미국으로 또 가신다 그래갖고 통과될지 안 될지도 예. 모르는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있는데 아무런 청와대에서 얘기가 없다. 저는 아직 한 달의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저는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서 저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잖아요.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이것이 뭐 위헌이라 그러고 나라가 이제 큰일 나고 국민에게 위협에 빠진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요. 영장 청구권은 명시돼 있습니다. 그걸 예. 혹시나 오인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들 정도인데 전혀 그건 김ol수 총장이 고시했을 때 헌법합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점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 얘기를 하는데 예. 경찰에 대한 보안 문제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면서 견제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국수본이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 했던 이제 얘기하는 것이 금융 관련 수사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관할 것이냐. 그리고 경찰이 예를 들면 잘못 수사했을 때 업무를 과잉하거나 아니면 부패 수사를 하거나 인권 수사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사실상 검찰이 이건 아직도 이 사법기관으로서 감독 기능을 갖고 있어요. 경찰이 해서 수사 종결해서 그거를 이제 기소 의견을 낸다 그래도 그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또 영장 청구합시다. 영장 청구도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제보한 수사하고 또 다시 수사해. 이런 권한이 분명히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럼 경찰을 못 믿겠다, 그럼 그런 부분을 또 장치할 수 있는 걸 내서 검찰과 경찰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검찰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위헌이다, 안 된다, 나 대통령 만나겠다, 법무부 장관 만나서 얘기한 이것은 누가 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나마 남아 있는 그 수사권. 그 기수사건에 얽혀 있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지 득실이 있는지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 너무나 검찰이 과도한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를 지켜보고 또 뭐 검찰총장이 상임위에 가서 얘기할 기회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공론회 형성해서 국민 여론에 하는 것이 좋지 저렇게 집단적으로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할 거야. 막 사표 낸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협박이죠, 협박. 국민 협박하는 거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검수완박 논쟁은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검찰의 개혁이라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킨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 때도 하다못해 몇 년의 준비 과정, 공론화 과정, 그리고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여야 모두 다 난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만들어진 기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4월 달까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특히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다음은 모르겠고 일단 뺏어오는 것이 우선이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경찰 해줄 건지 뭐 특수수사청을 만들 것인지 뭐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 것인지 FBI를 만들 것인지 그런 논란은 전혀 없는데 일단 검찰에서 뺏어오자. 그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뺏어와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예.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공수처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도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 중대한 사법 시스템의 어떤 중대한 전환을 가져오는 이 시도를 민주당이 거대 의석에 힘만 믿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참여연대하고 민변도 큰 대의와 방향은 동의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도 그래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시기의 문제나
그다음에 신중한 접근이나 어떤 검수완박을 한 다음에 대안이라는 체계 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그건 귀담아 들여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일 지방선거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잡음이 일었던 곳이기도 한데, 자, 전략 선거구 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공천에서 경선까지 포함을 해서 고려하겠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건데, 자,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게 예.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예. 이재명 고문이 당대표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당대표 후보자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친문 이낙연계라든가 친문 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1일 그 사전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아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내부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맡은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까지, 그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윤호중이라는 인물을 안 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할 때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책임도 있는데 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전략공천위원회,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이 아마 이원 의원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예.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전략공천위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대요. 돌리고 있대요. 갑자기 이제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예, 남았잖아요. 예. 갑자기 예, 새로운 인물 그렇죠. 어디서 영입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의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약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구도 속에서 그럼 누가 제일 적당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출마 과정상의 당 내부에 반발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 대표할 때 이재명 후보를 좀 너무 친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낙연계 쪽에서 뭐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포를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세균 전 대표는 뭐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막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아니다 내가 하겠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나타난 사람이 이제 박주민 의원인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의외로 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좀 여론조사로 그걸 돌려서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누구저구 박지원 젊은 비대위원장이 좋은 안을 전 낸 것 같아요. 서울 시민과 당원을 뽑게 하자. 저는 그게 정답일 수가 있다 봅니다. 예. 하겠다는 사람들 경선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전략공천위에서 룰을 잡아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만약에 누구 한 사람 하겠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이낙연계에서 난리 날 테고 또 이쪽에서 난리 날 거고. 그러니까 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서울 시민과 당원에 의해서 뽑자. 저는 공천이 아주 바람직한 형태고. 예. 그리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아니면 모바일 투표, 서울 시민들은 곤란하고 당원들은 모바일 투표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선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좀 붐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대진표 곳곳에서 윤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경기지사의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의 빅매치가 성사됐는데 당심이 결국에는 이제 윤심을 밀어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윤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선인의 복심으로 누가 되느냐, 예. 그 벽에 힘이 쏠린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당연히 뭐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때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정도는 자기랑 이 호흡이 잘 맞고 케미가 맞는 분들하고 해야 그래도 지방 정부와의 이 소통과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크게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 보는데 당연 이것을 경선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이 노골적으로 무슨 뭐 자기의 어떤 의중을 드러내거나 또는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예.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뭐 대구도 그렇고 이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이 경선 룰은 당원들 투표 50%하고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요. 여론조사 50%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누가 과연 경기도지사의 적임이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누가 이 사람이 좀 적당하냐라는 것을 여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예.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당원투표 50%가 있는데 당원투표도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예전이야 당협위원장이 찍어서 대의원들에게 이렇게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당협위원장 말 듣고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다 민심 따라가고 당심 따라가고 그다음 차기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민심.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에서도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하면 지금 뭐 막상막합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오히려 그 자체가 경선에 흥행을 가져올 수 있고 결국 경기도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의 그 집단적 지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민심을 따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